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산염기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산염기 장애는 수술장에서 정말 흔하게 마주치는 문제죠. 그런데 가끔 혈액가스 검사 결과를 받아보면 이 수치들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또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전적인 팁과 아주 흥미로운 직내 하나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직내부터 한번 보시죠. 생후 1개월 된 영아가 항문 성형수를 받고 회복 중인데 혈액가스 검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pH는 7.47, 명백한 알칼리 혈증이죠. 그런데 동시에 염기결핍, 즉 베이스 데피싯은 마이너스 14.6입니다. 이건 또 심각한 대사성 산증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아니, 어떻게 한 환자에게서 알칼리 혈증과 대사성 산증이라는 이 정반대의 상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 마지막에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섹션 1에서는 우리 몸이 어떻게 산염기 균형을 잡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인 완충 시스템과 보상 기전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산염기 불균형이 딱 생기면요, 마치 잘 훈련된 방어팀처럼 세 단계에 걸쳐서 반응을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속도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가장 먼저 수초 만에 혈액 내에 화학적 완충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방어에 나섭니다. 이게 1차 방어선이고요. 그리고 몇 분 안에 폐가 호흡을 조절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거나 붙잡아두면서 2차 방어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사인 신장이 등장하는데요. 수시간에서 길게는 수일에 걸쳐서 산을 배설하거나 중탄산염을 만들어내면서 최종적으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럼 1차 방어선인 화학적 완충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핵심 완충 시스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중탄산염 완충계는 세포 외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젖산 같은 대사성 산을 처리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산화탄소, 즉 CO2가 변해서 생기는 호흡성 장애에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스템 자체가 CO2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그야말로 만능 해결사입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탄산은 물론이고 대사 과정에서 생긴 비휘발성 산까지 모두 효과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전천후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편은 임상 현장에서 정말 유용한 일종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순 산염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상 반응을 보이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대사성 산증에서 중탄산염이 1만큼 떨어지면 보상적으로 PCO2는 약 1.2만큼 떨어져야 정상 범위라는 겁니다. 바로 이 규칙을 잣대로 환자의 실제 수치를 비교해 보는 거죠. 만약 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장애가 섞여 있는 복합장애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 원리들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복잡한 산염기 장애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단해 나가는지 그 진단적 틀을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혼합 장애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 슬라이드에 제시된 8단계 프로토콜을 순서대로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탐정이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듯 첫 단계인 pH 확인부터 시작해서 PaCO2와 중탄산염 수치를 차례로 평가하고 잠정 진단을 내린 뒤에 보상 반응이 적절한지를 계산해서 숨어있는 또 다른 장애가 없는지 찾아내는 과정이죠. 이 프로토콜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이 8단계 중에서도요, 특히 대사성 산증의 원인을 파고들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음이온 갭입니다. 공식은 나트륨에서 염소와 중탄산염을 뺀 값으로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해질 검사에서 일일이 다 측정하지는 않지만 전기적 중성을 맞추기 위해 분명히 존재하는 숨겨진 음이온들이 있거든요. 주로 알부민이나 젖산, 케톤산 같은 유기산들인데 바로 그 녀석들의 총량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이 음이온 갭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음이온 갭의 진단적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대사성 산증이 확인됐을 때 음이온 갭을 딱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감별해야 할 원인 질환의 갈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왼쪽처럼 젖산이나 케톤산 같은 비정상적인 산이 몸에 쌓여서 생기는 고음이온 갭 대사성 산증과 오른쪽처럼 설사 등으로 중탄산염 자체가 소실되고 그 빈자리를 염소가 채우는 정상 음이온 갭 대사성 산증으로 머리죠. 이 둘은 치료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구별이 진단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진단 도구들을 가지고 맨 처음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 영화 증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 역설을 한번 풀어보시죠. 8단계 프로토콜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pH는 7.47, 명백한 알칼리 혈증입니다. 둘째, PaCO2가 11 mmHg로 굉장히 낮죠? 아, 그럼 이건 1차성 호흡성 알칼리증이 주된 문제겠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즉 보상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진짜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PaCO2가 정상치 40에서 11까지 약 29만큼 감소했으니까 보상적으로 중탄산염은 약 18 MEq/L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값은 고작 7.7 MEq/L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단순한 보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죠. 이건 중탄산염을 적극적으로 소모시키는 또 다른 1차적 문제, 즉 대사성 산증이 함께 존재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7번째 단계인 음이온 갭을 계산해 봅시다. 나트륨 135에서 염소 95와 총 CO2 8을 빼면 음이온 갭은 무려 32 MEq/L가 나옵니다. 32요. 정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이 수치는 고음이온 갭 대사성 산증을 확진하는 소견입니다. 환아의 임상 상황, 즉 우렬성 심부전으로 인한 조직관류 저하를 고려하면 그 원인은 젖산산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변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우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과호흡으로 호흡성 알칼리증이, 또 조직 관류 저하로 인한 고무이온 갭 대사성 산증이 공존하는 이중장애 상태였죠. 그런데 심부전 치료를 위해 이뇨제를 사용하자 이번에는 체액과 염소가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대사성 알칼리증이 발생합니다. 결국 세 가지 장애가 뒤섞인 복잡한 삼중장애 상태로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액과 수혈로 순환을 개선하자 젖산산증과 호흡성 알칼리증은 해결됐지만 의인성으로 유발된 대사성 알칼리증은 남게 된 거죠. 좋습니다. 진단까지는 어떻게든 따라왔는데 그래서 이처럼 복잡한 산염기 상태가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실제 마취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증 상태의 환자는 비유하자면 굉장히 예민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마취제나 진정제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심혈관계 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혈압을 올리기 위해 쓰는 카테콜라민에 대한 반응도 무뎌집니다. 특히 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와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석신일콜린을 사용하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pH가 7.20 미만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산혈증은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죠. 이때 이 공식으로 초기 중탄산 나트륨 용량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공식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산된 용량의 절반만, 딱 절반만 먼저 투여하고 반드시 혈액가스 검사를 다시 확인해서 환자의 반응을 평가한 뒤에 추가 투여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교정은 부족한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산증만큼이나 알칼리증도 마취 관리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할 복병입니다. 알칼리증은 뇌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 혈류량을 감소시키는데 특히 저혈압과 동반될 경우에는 뇌 허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혈액 내 단백질과 칼슘의 결합을 증가시켜서 실제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이온화 칼슘 농도를 떨어뜨리고 이게 심근 수축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산소 해리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조직으로의 산소 전달을 방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설명이 임상적으로는 충분히 유용하지만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는 더 근본적인 물리화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강이온 차이, 즉 SID라는 개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튜어트 모델, 즉 강이온차의 접근법은 pH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pH나 중탄산염이 독립적인 변수라고 봤다면 이 모델에서는 이들이 종속 변수라고 봅니다. 진짜 주인공, 즉 독립 변수는 강이온 차이, SID, PCO2, 그리고 약산의 총량, AOTT 이 세 가지고요. pH는 이 주인공들의 변화에 따라 전기적 중성을 맞추기 위해 결과적으로 결정되는 값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증리의 환자에게 이뇨제를 투여했더니 염소가 소실되면서 강이온 차이가 변했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이해 방식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내일 진료실과 수술방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수술실에서 마주하는 가장 복잡한 산염기 문제들도 자신감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절대로 pH 수치 하나에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8단계 프로토콜을 따르셔야 합니다. 둘째, 예상 보상 반응을 꼭 계산해서 숨어있는 혼합 장애를 찾아내십시오. 셋째, 내가 하는 치료적 개입이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넷째, 산증 환자의 마취 관리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볼테르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 의사의 역할은 자연의 치유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잘 돕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체계적인 접근법이야말로 그 역할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준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하게 얽힌 산염기 장애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체계적인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다음번에 복합 산염기 장애가 의심되는 환자를 만나셨을 때 그 복잡성을 풀기 위해 이 8가지 진단 단계 중 어느 부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집중해서 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실제 임상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